여러분들 교재 103쪽입니다. 12번째 단원 화학평형단원. 화학평형단원에서는 일단 평형상태에 대해서 규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형상태는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형상태는 델타 G 값이 0인 상태. 그리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평형상태는 G 값이 최소값인 상태입니다. 그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를 평형상수라고 표현합니다. 라지 A와 B가 반응해서 라지 CD가 생성되고 균형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스몰 a, b, c, d로 나타났을 때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를 평형상수라 하고 농도곱의 비로 나타내기 때문에 concentration, KC라고 합니다. 만일에 반응물이나 생성물 중에 한 개라도 기체가 존재하면은요, 부분 압력을 사용을 할 수 있고, 물론 기체 물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죠. 그때는 부분 압력의 곱의 비로 나타나기 때문에 KP라고 합니다. 앞에서 반응 속도 법칙을 구할 때는 전체 반응식에서의 반응물들의 개수가 속도 법칙에서의 농도의 지수항으로 왔어요. 그럼 지수항의 그 반응차 수는 실험적으로 구해야 돼요. 실험적으로 구하죠. 근데 이 평형상수식에서의 농도의 지수항은요, 전체 균형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그대로 오게 되는 것이 질량작용의 법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거는 실험적으로 이미 규명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원래 주어진 정반응의 평형상수의 역수관계이죠. 평형상수는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뀝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평형상수는 일정하고, 따라서 평형상수 값을 표현할 때는 몇 도씨에서의 평형상수다라고 하는 것도 표현을 해야 되죠. 3번을 보십시오. 3번. 2개 이상의 반응을 더해서 전체 반응이 나오면은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더한 반응들의 평형상수의 곱입니다. 첫 번째 열어봤더니 A, B가 반응해서 CD, CD가 반응해서 EF로 되는데 이 두 반응을 다 더해서 이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각각의 반응들의 평형상수의 곱이죠. 3개 반응을 더해도 마찬가지. 얘 3번과 얘 4번은 우리가 산염기 단원에서 볼 수 있는 예인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약산하고 OH-는 NaOH 강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산과 강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이 약산의 짝염기가 생성되는 이 반응의 평형상수 어떻게 구하느냐? 잘 알고 있는 반응이 있죠. 약산이 물을 분해합니다. 즉 가수분해 반응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는 반응의 평형상수를 약산의 Ka, 그리고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은 물 분자가 쪼개져 가지고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의 이온이 되는 건데, 그 반응,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이 무슨 반응이에요? 역반응이죠. 그래서 요걸 딱 더하면은 전체 반응이 나와요.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아세트산의 Ka죠. 이 반응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 Kw의 역반응이기 때문에 역수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역반응은 역수.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가 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얘 4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은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산이 물을 분해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해요. 따라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암모늄 이온의 Ka, 그리고 암모니아라고 하는 염기가 물을 분해를 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죠.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암모니아의 Kb. 두 반응을 다 더하게 되면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과 똑같죠.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는 뭡니까? Kw이죠. 암모늄 이온과 암모니아는 서로 짝산-짝염기 관계예요. 짝산의 Ka, 그리고 그 반응에 또 짝염기의 Kb 반응을 더했더니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이 나오니까 결국 짝산의 Ka와 짝염기의 Kb의 곱은 뭐라고요? KW라는 공식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반응을 더해서 전체 반응이 나오면은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더한 반응의 평형상수들의 곱이더라. 그리고 또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일반화한 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D가 생성되는데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이 반응과 위에 있는 반응의 서로 상관관계를 봤더니 위에 있는 반응에서 반응물 생성물들을 개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은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위에 있는 반응의 평형상수에 얼마를 하면 됩니까? 바로 2분의 1승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원식에서 다른 식으로 변화될 때 그때 개수가 2를 곱해야 수도 있고 개수가 2분의 1을 곱해야 수도 있고, 서로 역반응이면 또 마이너스 1을 곱하죠. 그래서 그 n 값을 곱해서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는 2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이 반응의 평형상수의 2분의 1승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 제일 위쪽에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자, 평형상수는 뭐에 의해서만 바뀐다고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 화펜으로 기어 평형상수 이퀄 그리고 온도 의존 상수 밑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평형상수 KT이죠. 반응물, 생성물 중에 한 개라도 기체가 존재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농도가 아닌 부분압력 곱쇄 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반응물, 생성물 개수가 각각 1, 2고 따라서 평형 상태에서 이것의 부분압력 분의 이것의 부분압력 그리고 개수가 1, 2이기 때문에 1승, 2승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또 박스 표시하세요. KP와 KC의 상관관계입니다. KC에다가 RT의 델타 N승을 곱하게 되면은요, KP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델타 N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물의 기체 개수의 빼기 반응물의 기체 개수의 비고 이게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도 없는데 한 번은 반드시 출제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에서 세 번째 평형상수와 반응 지수와의 상관관계인데 현재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에 비교하면 그것을 우리가 반응지수 또는 반응률이라고 합니다. 평형상수는 뭐였어요? 현재 상태예요? 평형상태예요? 평형상태. 즉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하면 평형상수지만 현재 상태가 평형상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평형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평형상태 전의 반응물이 지배적으로 많은 단계일 수도 있고 또는 생성물이 많은 단계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의 똑같은 이 평형상수식을 하면 그걸 반응지수 또는 반응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파란색 화펜으로 여기다 박스 표시하고 암기하십시오. 델타 G는 델타 G나 더하기 RT ln Q입니다. 만일에 평형 상태가 된다라면은 델타 G는 제로예요. 그리고 평형 상태가 되면은 이 반응 지수 값이 평형상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델타 G나에서 마이너스 RT ln K죠. 요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요. 델타 G나 대신에 마이너스 RT ln K를 대입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죠. 자, 저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재 105쪽으로 가보세요. 현재 상태에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곱에 비인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Q값이 K값보다 작다는 거죠. 작으면은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값의 로가리즘 값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면은 전체가 음수니까 델타 G 값이 음수. 정반응이 어떻다고요? 자발적이죠. 그래서 Q값이 K값보다 작으면은 하여튼 저 삼식에 의해서 그 정반응에 관한 델타 G 값이 0보다 작아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거꾸로 Q 값이 K 값보다 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 값, 즉 델타 G 값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죠? 정반응이 비자발적이죠?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보면은요, 정반응이 비자발적인 것은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Q 값하고 K 값하고 같으면 이미 무슨 상태라고 있어요?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일 때 델타 G 값 얼마더라? 0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105쪽에 제일 위에 있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박스 표시하세요. Q값이 K값보다 작으면은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파란색 화펜으로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Q값이 K값하고 같으면은 델타 G값이 0이고 이미 평형 상태입니다. 르사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화학 평형에서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농도, 온도, 압력이 변하면 그 변화의 반대 방향,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 변화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평형이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할 때 얼마만큼 이동하냐면은 균형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05쪽에 첫 번째, 자, 이 반응들은요, 모두 질소 기체가 수소 기체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이 반응이고,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개수비가 1대 3대 2의 비로 맞춰져 있어요. 시간이 0에서 T1까지 질소의 농도 일정, 수소의 농도 일정, 암모니아의 농도 일정, 농도가 변화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은 무슨 상태입니까?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인데 시간이 T1일 때 무슨 조작을 했어요. 무슨 조작했나요? 다른 건 가만히 있는데 질소의 농도가 확 높아졌죠. 그러니까 밸브를 열어서 질소 기체만 더 넣었다는 거예요. 질소만 집어넣으면은 르사텔을 했다면은 질소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돼야 되죠. 질소의 농도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바로 정반응이 진행되면 돼요.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되죠. 저렇게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질소의 농도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이 상태까지 감소가 되는데, 그때 감소하는 만큼이 스몰 a라고 하면은요, 수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1대3으로 반응하죠. 수소는 얼마만큼 반응할까요? 그거의 3배만큼. 그리고 암모니아는 계수가 2이기 때문에 몇 배만큼 증가가 될까요? 2a만큼 증가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농도가 변화되지 않는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평형 상태인데 무슨 변화를 주면은요, 항상 새로운 평형 상태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 변하는 것은 뭐를 따른다고요? 균형화학 반응식의 계수비인 1대 3대 2, 그 계수비를 따라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를 볼까요? 라에서는 이번에는 무슨 조작을 했냐면은 부피를 조작을 했어요. 0에서 T1까지 질소의 농도 일정, 수소의 농도 일정, 암모니아의 농도 일정. 따라서 0에서 T1까지의 시간 동안은 무슨 상태?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인데 부피를 감소했어요. 보일의 법칙에 하면은 부피를 감소하면은 그것의 압력이 다 증가가 되겠죠.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를 시켰어요. 2분의 1로 감소시키면은 압력이 2배로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농도가 2배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P, V equal nRT. 부피로 나눠주면은 P는 V분의 nRT죠. V분의 n이 바로 농도죠. 그래서 압력이 2배로 되면은 농도가 바로 2배로 되는 거죠. 여기 T1에서 갑자기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를 딱 시켰더니 질소의 농도도 2배로, 그리고 수소의 농도도 2배로, 암모니아의 농도도 2배로 증가가 됐어요. 르사틀레에 따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까요? 부피가 감소가 됐어요. 부피가 감소가 됐다는 것은 각각의 물질들, 질소의 압력, 수소의 압력, 암모니아의 압력이 각각 어떻게 됐을까요? 각각 증가가 됐죠. 압력이 증가가 되면은 그 압력이 어떻게 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돼야 되겠죠.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은요, 기체들의 경우에는 그 몰수가 적어지는 쪽이에요. 기체의 몰수가 작아지는 방향. 기체의 몰수가 작아지는 방향은, 자, 이 반응에서는요, 기체 개수가 일단 작아지면 되죠. 만일에 반응물 질소하고 수소가 1몰, 3몰 있어서 다 생성물 쪽으로 가면은 다 사라지고 나면 몇 몰이 돼요? 2몰이죠. 기체 몰수가 작아지는 쪽은 바로 기체 개수의 합이 작아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체 개수 합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되고, 저기서는 무슨 반응입니까? 정반응이죠.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이동되고, 정반응 쪽으로 이동될 때 항상 얼마만큼 변화되냐면은요, 계수비 1대 3대 2를 따라야 돼요. 만약에 질소가 이렇게 해서 알파만큼 감소했다고 생각하면은 수소가 얼마만큼 감소할까요? 3알파만큼. 암모니아는 정반응이 진행되니까 생성되니까 얼마만큼 증가될까요? 2알파만큼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106쪽으로 가봅시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하는 이 반응은요, 전형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전형적인 이 발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은 르사틀레의 원리에 따르면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고 평형 상수가 또 증가가 됩니다. 여기 온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강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만을 보는데 0에서 T1까지 질소의 농도 일정, 수소의 농도 일정, 암모니아의 농도 일정. 무슨 상태일까요? 평형 상태죠. 이 평형 상태에서 시간 T1에서 무슨 조작했는데 앞에까지 가나다라까지를 보면은요, 반응물 생성물 중에 한 개가 갑자기 증가가 되거나 갑자기 감소하거나, 반응물 생성물 중에 한꺼번에 갑자기 증가되거나 감소되는데, 여기는요, 갑자기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조작을 했더니 세월이 좀 먹나 좀 먹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확 꺾이는 이런 부분들이 없죠. 무슨 변화를 줄 때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온도 변화를 줄 때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죠. 자, 온도 변화인데 반응물들인 질소와 수소가 감소하죠. 따라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강을 시켰다는 거죠. 온도를 하강을 시켰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됐겠구나. 온도가 하강되어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 농도가 변화됐는데, 항상 이 변화의
정도는요, 뭐를 따른다고요? 균형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따르죠. 치수가 만일에 베타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면 수소는 얼마만큼 감소해야 될까요? 3베타만큼. 암모니아는 얼마만큼 증가해야 될까요? 2베타만큼 증가가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온도 요소까지 르샤틀레의 원리를 봤습니다.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 그리고 압력 또는 부분 압력, 그리고 부피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 요소. 이런 요소들이 변화되면은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르샤틀레의 원리에 따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항상 변화의 방향은 뭡니까? 증가시키면은 그것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감소시키면은 증가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는다는 원리.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죠. 우리가 연력학에서 봤던 이 직선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 직선 그래프는 델타 G 낫은 마이너스 RTNK, 그리고 델타 G 낫은 델타 H 낫 빼기 T 델타 S 낫으로 봤고, X축이 T분의 1, Y축이 LN 평상수. 양의 기울기면 무슨 반응? 반려 반응. 음의 기울기면은 흡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Y축 철편이 R분의 델타 S 낫이기 때문에 Y축 철편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 감소, Y축 철편이 양수라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왼쪽은 지금 발열 반응이에요. 델타 H 낫이 음수가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일 때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LNK 값이 감소하더라. 즉 평형상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죠. 그래서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도 감소하고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LNK 값이 증가가 되더라. 즉 K 값이 증가가 되더라. 흡열 반응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는 평형상수도 커지기도 하지만 평형이 역반응 쪽,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는 앞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온도에 의해서만 변화가 될 수 있고,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에 따라서 온도 상승에 따른 평형상수 감소 증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교재 106쪽에서 이번에는 화학 평형과 관련해서 압력과 함께 고려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반응물 기체들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 기체 개수의 합이 동일한 경우에는요, 압력 변화나 부피 변화에 의해서는 기본적으로 평형의 이동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어떤 요소를 배웠냐면은, 자, 여기 수소와 요도가 반응해서 HI, 요도와 수소가 생성되는 이 반응의 예를 가지고 봅시다. 시간이 0에서 T1까지 수소의 농도 일정, 요도의 농도 일정, 요도와 수소의 농도 일정. 농도가 일정하니까 무슨 상태일까요? 평형 상태겠죠? 그리고 T1에서 무슨 조작을 했냐면은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를 시켰어요.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시켰으니까 이것들의 농도가 각각 몇 배로 될까요? 2배로 됐겠죠? 자, 2배로 되고 난 다음에 평형이 어디를 향해서 이동해야 됩니까? 부피를 감소를 시키면은 반응물 생성물들의 부분 압력의 합으로서의 압력이 증가가 돼서 보일의 법칙에서 그렇죠. 르샤틀레의 원리에 따르면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압력이 감소하려면은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은 기체 개수의 합이 작아지는 쪽이죠. 반응물 기체 개수의 합도 2고 생성물 기체 개수의 합도 2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어느 방향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돼서 그냥 압력이 개개 기체들의 부분 압력이 2배 또는 농도가 2배 증가되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물 기체 개수의 합과 생성물 기체 개수의 합이 그 주어진 온도에서 같을 때는요, 이렇게 부피 변화에 의해서는 화학 평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소, 이번에는 부피가 일정합니다. 부피가 일정한데 비활성 기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비활성 기체, 예를 들어서 아르곤이나 헬륨인데 여기서 아르곤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합시다. 아르곤 기체가 들어오면은요, 이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원래 반응물들 기체, 그리고 생성물들 기체가 존재를 하는 상태에서 아르곤 기체가 들어왔으니까 기체의 몰수는 증가했을까요? 증가하죠? 그러므로 전체 기체의 압력은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근데 뭐가 변화가 없냐면요, 전체의 기체 압력은 증가되더라도 반응물 기체의 부분 압력이나 생성물 기체의 부분 압력은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평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이번에는 비활성 기체를 넣었는데 무슨 조건이 나오냐면 압력이 일정해요. 예를 들어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을 때 좀 전에 했죠? 비활성 기체를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집어내면 전체 압력 증가해요, 안 해요? 전체 압력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압력이 어떻다고요? 예, 압력이 일정하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반응물 생성물들이 이런 피스톤 형태로 되어 있는 용기 속에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다 비활성 기체를 딱 집어넣어서도 요것들의 압력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됐겠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활성 기체가 들어와서 부피가 증가됨으로써 전체 기체의 압력은 변화가 없지만 반응물 생성물들이 느끼는 부피는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됐죠. 반응물 생성물들의 몰 수는 그대로예요. 반응물 생성물들의 몰 수는 그대로인데 근데 부피가 어떻게 됐다고요? 증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되면은 결국 이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농도들이 감소가 되고 이 농도가 감소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압력이 감소한 것이죠. 압력이 감소하면은요, 결국 어느 방향으로 이동이 됩니까?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은 기체들의 반응에서는 개수의 합이 커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돼야 되겠죠. 만일에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하는 반응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 개수의 합이 커지는 쪽이니까 역반응 쪽으로 이동이 돼야 될 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평형 단위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 다시 정리해 볼까요? 화학평형 단위에서 평형 상태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형 상태는 델타 G 값이 0인 상태 또는 델타 G 값이 최소값인 상태죠.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수의 비를 평형상수, 농도곱수의 비로 나타낼 수도 있고 부분압력 곱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데 KP와 KC의 상관관계는 KP는 KC 곱하기 RT의 델타인성. 델타인성은 생성물의 기체 개수야 빼기 반응물들의 기체 개수의 합이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의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수의 비를 반응률 또는 반응지수라고 합니다. 반응률이 평형상수보다 작으면은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르사텔리오에 대해서 배웠죠.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농도, 온도, 압력이 변화되면 그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됩니다. 특별히 압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화학평형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게 기체 반응물 개수의 합과 기체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을 경우에는 부피 변화에 의해서 평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피가 일정할 때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으면은요, 평형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런데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면서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으면은 부피가 증가한 것이고 따라서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르사텔로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 즉 기체 개수의 합이 커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을 하세요. 평형이라고 하는 것과 반응 속도론을 관계를 시킬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형 상수는요, 역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 상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밑에 106쪽 옆에 말고요, 106쪽 밑에 말고 107쪽 13장 산염기로 넘어가서 거기 보니까 빈 공간에 있죠. 거기다가 적어놓고서 파란색 화폐로 박스 표시하세요. 저게 심심찮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09쪽 13장 산염기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산염기 단원에서는 산염기의 정의를 먼저 공부하셔야 되겠죠. 세 가지 정의 있어요. 아레누스 산염기 정의, 프랜세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 그리고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는 수용액 중에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 그리고 수용액 중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각각 산과 염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수용액이 아닌 반응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은 자기가 수용액 중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안 내놨죠. 물론 암모니아가 들어와서 수용액 중에서 수산화 이온이 생성되긴 생성되지만 자기가 지고 있다가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NaOH 같은 물질은 자기가 지고 있다가 내놔요. 안 그러면은 수용액 중에서 반응해서 자기가 다른 물질을 이렇게 수산화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있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렇게 해버리니까 암모니아 같은 것들은 염기성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의를 염기라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범용적인 정의로 나아가서 프랜세드 로리의 정의를 우리는 산염기 정의에서의 일반적인 정의로 봅니다. 그래서 2번 프랜세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 산염기까지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여기다가 파란색 화폐로 네모로 표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한 개를 해놓았습니다. 산은 수소이온을 제공하는 물질입니다. 염기는 수소이온을 제공받는 물질이에요. 더 나아가서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로 가니까 루이스의
염기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하는 물질, 그리고 루이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받는 물질이죠. 여러분들 비공유 진자쌍을 주고받으면은요, 항상 무슨 결합이 형성돼요? 배위 결합이 형성되죠. 따라서 루이스의 정의의 관점으로 보니까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면 항상 배위 결합이 형성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배위 결합이 형성되면 항상 비공유 진자쌍을 주고받는 관계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3장에서 배우는 모든 산염기의 반응은요, 항상 배위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죠. 아르누스의 정의보다는 브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가 좀 더 넓은 정의입니다. 포함이 되죠. 아르누스 정의가 브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에 포함돼요. 또 브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는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에 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8쪽에서 두 번째 브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를 했었습니다. 산은 수소이온을 제공하는 물질, 염기는 수소이온을 제공받는 물질이죠. 수소이온은 수소 원자 핵이에요. 수소 원자 핵은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이 중성자가 없는 핵이기 때문에 뭡니까? 양성자죠. 그래서 이제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을 산,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을 염기, 양성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로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톤 도너가 산이고 프로톤 억셉터가 염기에 해당됩니다.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배웠고 대학교 때도 가장 범용적으로 배우는 약산에 해당이 되죠. 이 아세트산의 반응을 볼까요? 아세트산이 물과 반응을 했어요. 산이니까 H+를 제공했죠. 그래서 자기는 H+ 주고 나니까 아세트산 이온이 됐어요. 물은 H+를 받아서 히드로늄 이온이 됐어요. 이 반응의 평상수는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5는 굉장히 작죠. 따라서 정반응적으로 평형이 치우친 거예요. 역반응적으로 치우친 거예요. 역반응적으로 평형이 치우쳤죠. H+가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를 우리는 짝산짝음기를 합니다.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은요, H+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짝산짝음기. 그리고 히드로늄 이온과 H2O도 H+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있는 거를 짝산, 더 모자라는 것을 짝음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짝산짝음기, 짝산짝음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정반응도요,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역반응도 산과 염기가 반응하죠. 평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어요? 역반응 치우쳤죠. 역반응 쪽으로 치우친 걸로 봐서 이 아세트산보다는 히드로늄 이온이 더 센 산이에요.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이 H2O보다는 더 센 염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는 역반응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뭘로부터 판단할 수 있었어요? 산 이온의 상수인 Ka가 너무너무 작은 걸로부터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세트산을 물에 용이시키면은 대부분의 아세트산은 물과 수소 결합하면서 존재하고요. 극히 일부 수백분의 1일지 수천분의 1일지 수십분의 1일지 모르지만 극히 일부만 이온화되어서 아세트산 이온과 히드로늄 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얘 2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암모니아의 예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죠.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을 했어요. 암모니아는 전형적으로 염기죠. 브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하면 H+를 받아서 암모늄 이온, H2는 줘서 수산화 이온이 됐죠. 그래서 준 물질을 산이라고 그러고 받은 물질을 염기. 역반응이 진행될 때는 암모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과 반응할 때 H+ 주죠. 산이에요. 수산화 이온이 염기죠. 짝산짝음기 관계를 볼까요? 암모늄 이온과 암모니아는 H+ 다 한 개 있기 때문에 짝산, 한 개 모자라기 때문에 짝음기. H2와 수산화 이온은 H+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짝산, H+ 한 개 더 모자라기 때문에 짝음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평형상수가 너무너무 작죠. 평형 어느 쪽으로 치우쳤을까요? 역반응 쪽으로 치우쳤죠. 누가 더 센 산일까요? H2O보다는 암모늄 이온이 더 센 산이에요. 항상 산염기 반응은 더 센 산과 센 염기가 반응해서 약한 산, 약한 염기가 생성되는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H2보다 더 센 산이겠구나. 염기로 따지더라도 OH-가 암모니아보다 훨씬 더 센 염기겠구나. 뭐 이 모든 것들은 뭘로부터 판단할 수 있어요? 평형상수가 너무 작은 걸로부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죠. 루이스 염기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하는 물질입니다. 암모니아가 H+와 결합할 때 비공유 진자쌍을 주죠. 루이스 염기. H+는 비공유 진자쌍을 제공받으므로 루이스 산. 그리고
H2O가 어떤 산성물질의 H 플러스가 할 때도 H2의 O가 비공유 유제성을 제공하죠.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 그리고서 중性금속 이온이 물과 결합을 할 때 또는 중性금속 이온이 암모니아와 결합할 때도 비공유 유제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물과 암모니아를 뭐랍니까? 루이스 염기. 그리고 이 중性금속 이온들을 루이스 산이라 하죠. 특별히 중性금속 이온들이 이 물이나 암모니아 같은 걸로부터 비공유 유제성을 제공받아서 생성하는 이런 이온들을 우리는 착 달라붙었다라고 해서 착이온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니까 BF3가 암모니아와 결합하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예죠. 이렇게 비공유 유제성을 제공하니까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이고 무슨 결합이 형성돼요? 배위 결합이죠.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루이스 산염기 개념에 의하면 배위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은 항상 산염기 반응이고 산염기 반응은 배위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삼산화황이 H2하고 결합해서 황산 생성하는 것도 산염기 반응이에요.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 수산화 이온이나 H2와 결합해서 탄산 수소이온이나 탄산 분자를 형성하는 것도 비공유 유제성을 제공하고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루이스 염기 산의 관계에 의해서 산염기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9쪽을 가니까 산염기의 세계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산염기의 세계는 절대적인 세계와 상대적인 세계를 구분해야 됩니다. 용액의 액성이 얼마나 센 산성이냐, 얼마나 센 염기성이냐라고 표현한 것은요, 반드시 절대적인 산염기 개념으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세트산을 수용액 중에 용해시키면은 용액의 액성이 뭘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약산성이라고 표현하죠. 강산성 아니죠? 왜냐하면 아세트산은 수용액 중에서 조금만 이온화되어서 H 플러스를 조금만 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트산의 짝염기죠. 요것만 수용액 중에 용해시키면 용액의 액성은 뭐가 될까요? 약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야. 그래서 이것만 용해시키면 강염기성. 그러면 망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절대적인 약산의 짝염기는요, 절대적인 약염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약산의 짝염기만 물에 용해시키면 용액의 액성은 뭐가 된다고요? 약염기성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말 하죠. 더 약한 산의 짝염기일수록 더 센 염기야. 그건 뭐예요? 누가 비교의 대상이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하고 누구를 비교를 할 수 있냐면요, HCN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아세트산도 절대적으로 약산이에요. HCN도 절대적으로 약산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온화가 되는데 아세트산 이온, 시아나 이온이 됐어요. 자, 아세트산만 용해시키면 용액의 액성은 약산성이에요. HCN만 용해시키면 수용액의 액성은 약산성이에요. 거꾸로 이번에는 아세트산 이온만 용해를 시키면 용액의 액성은 약염기성이에요. 시아나 이온만 수용액 중에 용해시키면 무슨 성이라고요? 약염기성이죠. 그러면 누가 더 센 산이냐 이제 비교를 해요. 이것 중에 누가 더 센 산일까요? 아세트산이 더 센 산이에요. 그 말은 더 센 산의 짝염기가 더 약염기죠. 그러면은 시아나 이온이 더 센 염기일까요? 아세트산 이온이 더 센 염기일까요? 시아나 이온이 더 센 염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썼던 더 센 염기다 이런 표현들을 써더라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이것만 용해시키면 약산성이에요. 이것만 용해시켜서 약산성이에요. 이거 중에 누가 더 센 염기예요? 시아나 이온이 센 염기잖아요. 그렇지만 시아나 이온만 수용액 중에 용해시키면 용액의 액성은 약염기성이에요. 아세트산 이온만 용해시켜도 용액의 액성 말한다고요? 약염기성. 근데 누가 더 센 염기냐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시아나 이온이 더 센 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산염기와 상대적인 산염기 세계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관한 이제 전체적인 정리의 내용이 여러분 109 쪽에 왼쪽 열에 있는 표에 있는데 왼쪽 열에 있는 표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봅시다.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가 되면은요, 그 물질을 우리는 강전해질이라고 해요. 산염기 중에서 강전해질은 강산강염기예요. 강산강염기에서 강은 무슨 의미일까요? 100% 이온화되는 강전해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산염기 중에서 약산전염기라고 하면은 수용액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온화되는 무슨 전해질? 약전해질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100% 이온화되느냐, 부분적으로 이온화되느냐는 것은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수치적으로 평형상수로 판단할 수 있죠. 이 화학에서 대문자 K라고 표시하는 것에 수치적으로 말하면 이건 다 평형상수예요.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이 평형상수 값이 크면은 정반응적으로 평형을 치우시고 평형상수 값이 작으면은 역반응적으로 치우시죠. 보통 시험에 나오는 약산 약음기들은요, 평형상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사이에 있어요. 산이면은 산이온화 상수, 염기면은 염기이온화 상수로 저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산염기의 절대적인 세계에서 약산은요, 평형상수가 대충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범주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10의 마이너스 13승이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비슷하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면요, 이것도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이니까 적어도 정반응 쪽으로 더 많이 갔어요. 역반응 쪽으로 더 많이 간 거예요. 역반응 쪽으로 좀 더 많이 간 걸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도 10%나 이온화된 뭐 엄청나게 많이 이온화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알아서 표현하세요. 그런 걸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경계적인 거 안 나오고, 보통 약산은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게 됩니다. 약음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표로 가서 이 파란색 공간표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적으세요. 히드로늄 이온 밑줄, 그 다음에 H2O에다가 밑줄. 왼쪽에 있는 물질은 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질은 왼쪽에 있는 물질에서 H 플러스를 한 개를 뺀 짝염기에 해당이 돼요. 히드로늄 이온부터는요, 절대적인 강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H2O 위와 히드로늄 사이는 수용액 중에서 부분적으로 인화되는 절대적인 약산이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센산이 달려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센산이지만 적어도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용액의 성을 뭐가 되게 만들어요? 약산성.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들은 100%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용액의 성을 뭐가 되게 만들더라? 강산성이 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봅시다. 더 센 산의 짝염기일수록 더 약한 염기, 더 약한 산의 짝염기일수록 어때요? 더 센 염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보통 이 절대적인 약산의 짝염기는요, 수용액을 절대적인 약염기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약염기성을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약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표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수소이온 지수. 히드로늄 이온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상용濃度를 취하면은 pH 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값을 우리가 엔타이 상용濃度를 하면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pH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pH승이 되겠죠. 조식 옆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적으셔야 돼요. 자, 조식 옆에다가 어떤 공식을 적어야 되냐면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에 관한 세 가지 공식을 적으셔야 돼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만일에 그 수용액의 pH 값이 주어지면은 pH에 관한 식의 엔타이 상용濃度를 취해서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pH승이죠. 그리고 만일에 강산이면은 강산 초기 농도가 바로 히드로늄 이온 농도하고 똑같아요. 왜? 100% 이온화되니까. 물론 이 강산이나 약산은요, 1양성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약산은 대표적으로 아세탄을 기준으로 할까요? 약산의 초기 농도가 얼마이면은 그때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될까요? 바로 약산의 Ka가 곱하기 약산의 초기 농도로 표현되고 제곱권을 취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저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용액의 pH 값이 주어지면 첫 번째 공식. 그리고 1양성자산, 즉 그 물질이 한 개당 H 플러스 한 개 내놓는 1양성자산이 강산인 경우는요, 그것의 초기 농도가 바로 히드로늄 이온 농도입니다. 1양성자산이 약산의 초기 농도가 주어지면은 그것의 그 수용액에서의 히드로늄 이온 농도는 Ka 곱하기 초기 농도의 제곱권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요, 우리는 KW다라고 표현하고, KW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입니다. 파란색 화폐로 KW 밑줄, 그리고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라고 하는 것은 뭘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용액 중에서, 수용액 중에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으면은 그것은 중성입니다.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수용 중에서 수산화 이온의 농도보다 더 높으면은 산성,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보다 더 높으면은 염기성이 되죠. 따라서 pH가 7이 중성이다. 그런 공식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pH가 7이 중성이라는 것은 몇 도씨만 쓸 수 있어요? 25도씨에서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온도 범위에서 항상 법령적으로 쓸 수 있는 중성, 산성, 염기성의 기준은요. 그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수용액에서의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으면은 중성,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은 산성,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은 염기성이더라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110쪽을 가면은 지시약이 나옵니다. 지시약은요, 일종의 약산 또는 약염기입니다. 그래서 약산 또는 약염기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중화 적정을 할 때 어떤 지시약을 사용하는 게 좋으느냐? 당량점에서의 pH 값과 비슷한 pK 인디케이터 값을 가지는 지시약을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자, 지시약을 우리가 H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이 물과 반응을 해서 A- 그리고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합니까? 생성을 하죠. 그리고서 우리가 이 지시약인데 이 지시약에 대해서 핸델슨 하셀바흐식을 써보면은요. pH는 이 지시약의 pKa 더하기 상용로그 지시약의 농도분의 지시약의 짝염기의 농도죠. 양변에서 여기 pKa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난 다음에 엔타이 상용로그를 하면은 지시약의 농도 분의 그것의 짝염기의 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의 pH승 빼기 pKa승이 되죠. 지시약을 보통 적을 때는 HA로 안 적고요. H 인디케이터로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지시약의 농도분의 지시약의 짝염기의 농도는 10의 그 수용액의 pH 값 빼기 그 지시약의 pK 인디케이터 이렇게 나타내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값이 만일에 같다라고 하면 얼마가 됩니까? 두 개 값이 같으면은 제로가 되죠. 10의 영성은 얼마가 됩니까? 10의 영성은, 자, 언니,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언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되면 1이 되죠. 1이 됐다는 건 분모하고 분자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은 건데, 근데 만일에 pH 값이 pK 인디케이터 값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 값이 뒤에 값보다 더 작죠? 작으면 이게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니까 지시약의 산의 구조가 더 많아요. 염기의 구조가 많아요? 산의 구조가 많죠? 산의 구조가 많으니까 주로 산의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이번에는 pH 값이 pK 인디케이터 값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합시다. 더 커서 요렇게 이거 빼기 이거 했더니 이게 1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1이 돼버리면은 10의 1승이고 10의 1승은 뭡니까? 1분의 10이 되죠. 그래서 여기 산의 구조보다 그것의 짝염기의 구조가 10배가 되니까 짝염기의 구조의 색깔로 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지시약을 선택을 할 때는 그 지시약의 pK 인디케이터 값이 당량점에서의 중하점에서의 pH 값과 유사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중하점에서는요. pH 값이 용액을 가는 한두 방울에 의해서 pH 값이 거의 3에서 4 정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pH 값이 아주 크게 변동이 되면서 산성 구조, 지시약의 산성 구조에서 지시약의 그 짝염기의 구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색깔이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만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어떤 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의 산이온화 상수 Ka와 이온화도의 상관관계로 해서 봅시다.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10개를 용해시켰을 때 실제로 몇 개가 이온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분율입니다. 질문, 10개를 용해시켰는데 10개 모두 이온화되세요. 그럼 10분의 10 하니까 이온화도가 얼마? 1이죠. 10개를 용해시켰는데 하나도 이온화가 안 됐어요. 10분의 0이 되니까 이온화도 얼마? 0이죠. 10개를 용해시켰는데 2개만 이온화됐더라. 그러면은 이온화도는 얼마? 10분의 2죠. 그래서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용해시킨 산의 개수 중에서 실제로 이온화된 산의 개수에 대한 그 P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항상 이 물질들이 이온화가 되는 것은 이온화도의 정비례에서 이온화가 돼요.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초기 농도입니다. HA 초기 농도가 C였어요. 아직 지금 시간이 0이기 때문에 이온화가 한 개도 안 된 걸로 보죠. 그리고 얼마만큼 이온화될까요? 이온화도의 정비례에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C만큼 변화가 될 때 이거는 알파 C만큼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분에 생성물의 농도 곱이 이렇게 표현되세요. 물은 순수한 용맥이죠. 그래서 용맥이기 때문에 용액 중에서 자기가 지배적으로 많고 따라서 그건 우리가 상수값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식에서 표현하지 않죠. 자, 최종 상태, 평형 상태에서 HA 농도 그리고 그것의 짝염기와 히드로늄의 농도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나타나고 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식까지는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저기에서 약산이라면은 이온화도가 워낙 작아요. 이온화도가 1보다는 훨씬 작고 0에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1 빼기 알파가 근사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평형상수는 바로 알파 제곱 곱하기 C가 되고요. 양변을 C로 나누면 알파 제곱은 C분의 KA고 알파가 얼마가 돼요? 루트 C분의 KA가 되죠. 그래서 알파가 루트 C분의 KA가 되고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냐면은 알파 C거든요. 그래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알파 C인데 알파가 바로 루트 C분의 KA를 대입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루트 KA 곱하기 초기 농도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약산을 이용했을 때 그 수용액에서의 히드로늄 이온 농도는 루트 KA 곱하기 약산의 초기 농도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가서 약산인 경우에는요. 결국 그 약산이 이온화되어서 수용액 중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파란색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표시 루트 KA 곱하기 총의 농도입니다. 이온화도는 루트 C분의 KA죠. 약염기인 경우도 똑같이 나타나겠죠. 이온화도는 루트 C분의 KB. 그리고 약염기는 용해되어서 수용액 중에서 물을 분해해서 수산화이온을 생성하죠. 수산화이온 농도는 루트 C 곱하기 C는 초기 농도예요. 약염기 곱하기 그 약염기의 KB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110쪽에 아래쪽에 보니까 이온화도의 경향성인데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약산이든지 약염기든 간에 루트 C분의 평형상수였어요. 약산은 KA이고 약염기는 KB이죠. 농도가 묽으면 묽을수록 이온화도 값은 더 커져요. 그리고 더 센 산일수록 KA가 크죠? KA가 크니까 이온화도는 어떻게 가요?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약산이나 약염기가 수용액 중에서 용해가 되는 과정이 항상 흡열 과정인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만일에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용해되는 과정이 또는 물을 가수분해 반응하는 그 과정이 흡열 과정이다라고 단서가 주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만일에 흡열 과정이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형상수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흡열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가 커지고 평형상수가 커지니까 이온화도는 어떨까요? 또 커지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들 교재 111쪽 산이온화상수 K의 염기이온화상수 KB부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